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도 좀 흔들립니다. 네, 이번 주가 거의 올해 들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가장 안 좋았던 그런 좀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도 이제 이따가 아직 장은 좀 안 끝났는데 끝날 때쯤 해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그 보고서들 그 시황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 보고서 하나 있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ESS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해봤죠. 근데 그거 대신증권에서 오늘 좀 자료가 나왔고, 예, 기업들 중에 이제 2개 서진 시스템, 이렌텍 좀 분석이 돼 있고요. 8월 그 반도체 이제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결산, 예, 간단한 멘트가 있었고, 인텔리언 테크, LX 하우시스, 노바렉스, CS 베어링, PSK에 대한 또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용찬 연구원님 의견은 좀 계속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셨었죠.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2480까지 급락을 했고 고점 대비 2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의 조정 장세인데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은 거의 좀 빠졌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바로 오르긴 좀 어렵다. 이런 좀 내용이고, 조정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중국과 미국 때문인데, 중국은 부동산 발작, 텐트럼. 그다음 미국은 너무 금리가 높아요. 이 금리가 어쨌든 낮을수록 주식시장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 2가지가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2년 전에 헝다부터 시작해서, 네,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나올 만한 뉴스는 다 나왔어요. 최악의 국면은 이제 좀 벗어날 것 같다.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서 위안화 환율만 좀 안정된다면 좀 상황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도 지금은 안 좋지만 이게 그렇다고 금리가 계속 오를 것도 아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한됐고, 미국도 결국 지금 경기가 조금씩 다운될 조짐들은 좀 보이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좀 정체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2가지 악재다. 여기서 더 악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강세장 전환은 아니고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또 미국 기술주 가열, 미국 경제 모멘텀 둔화, 또 이 벽개원이라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는 9월과 10월에 달러 채권 갖고 있는데 그거 이자 내야 되거든요. 그게 많아요. 그런 거 확인할 때까지는 시장은 방향성은 없을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지금 미국 S&P 500 지수 PER 20배거든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대단한 게 얼마 전에 단기 채권 샀다. 그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채권 샀다고 미국에. 근데 단기 채권 5.5% 주고 장기 금리도 지금 4%가 넘으니까 주식 매력이 좀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도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간 조정 받는 거는 오히려 저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건전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 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인데 많이 올랐죠. 이 보면 이제 캔들 차트로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봉 차트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올해 연초에 많이였거든요.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 딱 한 번 조정받았어요. 주봉상. 큰 조정은. 그죠? 근데 거의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건 뭐 그게 이상하다고 볼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어줄 때 쉬어주고 이격 조정하고 한두 달 조정 받고 또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물론 증시가 오르는 건 좋은데 억지로 올라봐야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쉴 땐 쉬어주고 또 오를 땐 올라주고 이게 좋은데, 그냥 억지로 너무 오르는 건 역효과가 생깁니다. 나중에 후유증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 증시 조정이 좀 생각보다는 좀 가파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의 기간 조정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2480 이하에서 주식 비중 늘리는 건 뭐 이상한 건 아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내년 기준 9.5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기간 조정 국면은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당분간 지지부진하더라도 좀 잘 이겨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9월, 10월에 이제 미국 금리, 중국 부동산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약간은 제가 봐도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가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거나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V자로 갈 텐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500까지 깨진 상황에서 뭐 비중을 줄이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좀 견뎌내는 구간 같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경기 서프라이즈는 미국이 좀 둔화될 거예요. 미국은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먼저 좋아졌는데, 그래서 미국은 둔화되는데 그럴 때 중국까지 꺾여버리면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살아나고 미국이 둔화되고 이러면서 좀 서로 좀 교차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가장 지금 9월, 10월에 있으니까 그걸 잘 넘어가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너무 확대 해석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국의 그 헝다 리스크만큼은 아니에요. 규모 자체가. 그리고 중국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은행권,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업체들한테 대출해준 그 자산 규모도 전체 은행의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산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먼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리먼은 버블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버블은 아니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고 막 그래가지고 터진 거고, 이건 중국 내부 문제고, 그래서 리먼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좀 불편하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증권의 이동건 연구원님, 이제 셀트리온 이제 주주분들은 어쨌든 이제 합병을 하니까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 나는,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10월 23일하고 11월 13일 여기 요 구간에서 할 수가 있고, 합병기일은 12월 28일입니다. 신주 상장은 1월 2일. 그래서 아마 한 주가가 거래가 정지될 거예요. 나중에 합병을 해야 되니까. 행사가는 15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7,000원. 주가가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매수 청구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지금 현재가가 더 비싸면 현재가에 난 반대한다. 근데 현재가가 매수 청구보다 높아요. 그럼 그냥 그 장중에 파는 게 낫죠. 내가 반대한다면. 근데 만약에 셀트리온 주가가 13만 원이다. 14만 원이나. 근데 나는 반대한다. 합병에. 그러면 누구나 매수 청구하겠죠. 왜 15만 원에 사주니까. 15만 원에 사준다는 얘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가가 15만 원 이상으로 있어야 매수 청구를 덜 할 거고 합병이 성공할 겁니다. 근데 주가가 15만 원 밑에 있으면 합병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1조 원 이상 만약에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합쳐서 합병 해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행사가를, 그러니까 매수 청구 행사가를 위에서 움직이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합병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택과 집중, 현금성 자산이 9천억으로 늘어나고요. 신약 개발 더 투자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가율이 좀 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셀트리온의
생산 원가, 요게 이제 판매, 요게 마진인데 요거를 어디다 줘요? 요만큼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기죠. 셀트리온은 판매회사가 아니에요. 제조회사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거의. 왜냐면 헬스케어가 주로 팔았으니까. 그러면 헬스케어는 요만큼 받아요. 그럼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의 원가는 요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마진 남기고 파는 거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조 원가는 요거거든요. 그럼 사실 요 정도 팔아도 셀트리온은 돈이 남는데 헬스케어는 적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합병을 하면 여기로 갑니다. 제조 원가가 그대로 이제 생산 원가가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에 팔아도 되는데 사실 이게 뭔 차이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렇게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생산을 하고 헬스케어가 판매를 해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같은 이제 계열사 쪽으로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투명해지고 또 이렇게 단순해지니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할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구조 단순화하고 투명성 제고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합병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공매도 포지션 아마 청산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어지니까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니까. 그리고 그 매수 청구권보다 높은 가격에 유지하려면 결국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유플라이마 이번 미국에 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돼야 되고요.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램시마 있으신데 이게 미국에 이제 아마 승인은 받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처방이 나와서 잘 팔리느냐 요게 이제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할 것 같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합병은. 그래서 조금 좀 이번에 포함 안 돼서 그게 조금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박정훈 연구원 우리 ESS 기억하시죠? ESS 혹시 뭐 그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요거 기억나세요? ESS. 텍사스에 한파가 와서 대규모 정전. 근데 테슬라 ESS 설치 있죠. 요거 비상으로 저장해 놓은 거 불이 켜졌대요. 실제. 그러니까 ESS가 그리고 ESS는 이제 무정전 전원이고 예기치 못한 정전이 발생해도 거기 전기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연계.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간헐성이 있잖아요. 어느 날 뭐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력 생산이 많은데 전기는 밤에 써야 되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미스매치 하는 거죠.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면 ESS에 저장해 놓고 낮에 밤에 그거 ESS로 쓰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력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전 나면 이게 얘가 이제 중간에서 전력만 컨트롤 해주는 거고 ESS 구성 요소는 여기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오는 게 직류인데 이걸 교류로 바꿔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PCS에 쏴주면 PCS가 다시 이걸 직류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관리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EMS가 이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셀이 있고 요거 이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관리해주는 거. 배터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거고 PCS는 이제 전기 특성,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해야 우리는 가정에서 쓰는 건 교류예요. 근데 배터리에서는 뭘로 써야 되면 배터리로 저장할 때는 직류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올 때는 교류로 오고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 또 전압과 운전 상태도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EMS는 이 전반적인 거를 딱 이제 모니터링해서 우리 그 CCTV 그 드라마 보면 항상 저기 이제 관리하신 분들이 건물에 어떤 컨트롤 타워에 딱 앉아가지고 뭐 문제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줄이려면은 뭐 이렇게 운송 산업 건물을 이제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어떨 땐 바람 안 불고. 그 신재생 에너지랑 ESS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짝꿍입니다.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도 ESS 반드시 필요하죠.
예, 왜냐면은 이게 시간대가 몰린단 말이에요. 모두 다 퇴근하고 전기차 이제 충전 그 아파트 같은 데 딱 꽂아 놓을 텐데 몰리겠죠. 그때 모두가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SS로 일부 분산시켜 놔야 돼요. 이게 미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ESS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고, 요건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요걸 대체한다는 측면도 있고, NEM 3.0 그 전기를 만약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발전소에 판매할 때 그 원래 0.3달러 받았거든요, 킬로와트당. 근데 0.08달러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발전소에 팔지 말고 그냥 저장하세요. 대신에 ESS랑 태양광을 같이 구매하시면 저희가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ESS 설치를 유도하는 게 NEM 3.0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주로 LFP 배터리를 아마 많이 쓸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가 파우치 LFP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뭐 LFP 한번 좀 말씀드렸죠. 근데 ESS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데 이 ESS용으로는 아무튼 LFP는 파우치형 요 형태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 인페이즈 에너지가 세계 1위죠. 여기가 미국. 여기는 이제 거의 요것만 좀 전용으로 하는 것 같고, 플루언스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플루언스가 이제 거의 ESS 거의 요것만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섞어서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 뭐 인버터 이런 게 있고, 미국의 인버터는 이제 뭐 이렇게 전력 뭐죠? 그 교류, 직류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밸류체인 중에 이렌텍이 LG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서진 시스템이 그 플루언스 있죠, 아까 거기에 OE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진의 제일 문제가요, 이 전원사치가 너무 많아요. 전체 주식의 절반이 전원사치.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모그린텍 이번 실적 잘 나왔죠. 비나텍, 슈퍼커패시터, 그리고 그 외에 뭐 삼성 SDI, LG엔솔, YM텍, ESS 부품, 첨보,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전해질이나 전해액이 많이 필요하고, 파우치형에는 이제 율천화학의 필름이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그냥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아시고 보시면 훨씬 빨리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ESS는 설명했고, 네, 그 내용이고요. 전력의 안정성, 그다음에 피크 전력 수요를 분산한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몰릴 때 그 수요를 좀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상전원 역할하고, 송배점량의 최대 출력을 낮춰준다. 또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수록 고압의 송전성이 필요한데, 이런 때 이제 수요처와 가까운 곳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을 하면 투자 비용도 아껴주고, 또 지구 온난화 심화되니까 뭐 이쪽 가야죠.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전력 생산과 사용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보완하려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뭐 바나듐 배터리, 수소 배터리 등이 있다고 하는데, 뭐 리튬이온으로 하겠죠. 얼마만큼의 ESS가 필요하냐?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봤을 때는 240 테라와트가 필요한데, 이게 전 세계가 하루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루에 68 테라와트 쓴대요. 그러면 3일? 3일 정도 쓸 수 있는 전기 양이죠. 저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전 세계 기준으로 ESS는 24 테라와트가 설치돼야 된대요. 2050년까지. 그러면은 올해는 54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 정도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그 정도 수준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너무 과하게 막 성장을 반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 수치에 의하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북미 및 유럽항 ESS를 왜 주목해야 됐냐. 일단 미국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4배 정도 늘어난대요, 설치량이. 네, 그리고 보조금 주죠. 실제 플루언스가 세계 1위인데 ESS 매출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튬 값 떨어지면 좋아요. 리튬 가격이 떨어져야 설치량이 늘어나요.
원재료니까. 그래서 요새 리튬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 부분도 ESS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아까 NEN 3.0 기억나시죠? 요거 보조금 주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진과 이렌텍이 수혜 기업이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만 하고 있는 회사는 플루언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유율인데 플루언스가 1위고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섞어서 하는 거죠. 뭐 테슬라만 해도 ESS도 하지만 전기차잖아요. 리튬 가격 떨어졌고 2차 전지 중국 제외한 공급망. 중국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미국 내 ESS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점프를 해요. 3년 동안. 이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루언스가 있고 넥스테라, 테슬라, 비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서진, 이렌텍, YM텍, 아모그린텍. 우리 다 배웠죠. 예. 서진 시스템은 이제 원래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응용 제품 생산하는 기업인데 별걸 다 만듭니다. 그냥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웬만한 IT 제품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국내, 베트남.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 안 좋죠. 전 세계 제조업 경기. 그러니까 이제 좀 요새 안 좋아요. 이번 2분기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고 그 주가가 완전 곤두박질 쳤죠. 근데 또 15,000원 이하에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성장은 해요. 왜냐하면 ESS 세계 1위 기업에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CATL의 배터리를 플루언스가 자기가 조달해서요. 서진한테 보내주면 서진이 그거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다시 플루언스를 보내줘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설치할 것 같고 5위 업체인 포인에도 아마 수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배터리 부품 매출이나 전기 자동차 이쪽은 케이스인데 뭐 매출 규정이 얼마 안 되고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어줘요. 램 리서치한테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조립해 주는 거예요. 뭐 전원 공급 장치나 이런 거. 통신 장비가 원래 옛날엔 주력이었거든요. 근데 통신 장비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통신 장비만 했으면 주가가 엄청 빠졌을 거예요. 왜냐 안 좋으니까. 근데 다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견조한 것 같고 휴대폰 원래 이런 메탈 케이스 가공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역시 이쪽도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전환사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대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보다 높아요. 예, 그게 한 16,000원인가 7,000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2만 원 넘어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량은.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부담되는 건 전환사채. 예, 저걸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게 뭐 적으면 괜찮은데 전체 주식의 절반이 전환사채니까 참 저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외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예, 매력적인 기업이고 ESS랑 함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빠진 거는 뭐 좀 견뎌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좀 부진도 있고요. 이렌텍은 이제 내년 기준으로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고 PER 7.5배인데 원래 이제 이 회사가 배터리팩 케이스 만들다가 저기 전자담배 있죠. KTNG, 릴 그거 만들어가지고 납품해서 작년에 대박 났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올해 왜 주가 이렇게 안 좋냐? 올해는 릴 시리즈 매출이 준대요. 올해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반영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LG전자 쪽에 납품하죠. ESS 가정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서진 시스템은 상업용, 여기는 가정용. 예,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해요. 그렇지만 NEM 3.0 설치 시행됐고 미국도 점점 가정용도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 침투율이 5%밖에 안 돼요. 예. 우리 한국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니까 이게 크게 뭐 ESS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파트마다 이게 지금 좀 당장은 쉽진 않은데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태양광 딱 설치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보급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 같고 또 그렇게 설치를 하면 보조금을 주니까 ESS랑 그리고 LG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도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 가정용 ESS가 조금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지만 하반기에 전자담배는 내년 쪽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아마 크진 않을 거예요. 작년보다. 근데 이제 가정용 ESS는 좀 하반기나 내년 보면 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주요 모멘텀은 돈 버는 거는 전자담배가 제일 크고요. 매출이 제일 크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성장은 요겁니다. ESS. 그래서 LG전자가 잘해주면 이렌텍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한국에서 ESS 관련된 기업 직접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순수 업체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두 개가 가장 근접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기업들 몇 개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또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8월 반도체 그쪽인데 이제 유한타증권의 백기련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감산도 더 할 거고. 그렇지만 엔비디아 8월 23일 실적 발표에서 AI GPU 수요가 다시 한번 강조될 것 같고,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거 이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분기 요기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눈높이가 높아서 그걸 달성을 해줄지 일단 발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너무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그 이상이 나올지가 좀 우려가 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눈높이가 좀 낮은 게 좋은데 이게 뭐 낮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뭐 워낙 AI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기대를 충족할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메모리 반도체는 수급이 타이트해지죠. 공급은 더 줄고 수요는 지금보다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 AI 반도체 메모리 HBM 만들면 만들수록 D램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 효과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SK증권에서는 9월부터 현물 가격 반등을 전망했고요. 여기 유한타에선 4분기부터 고정거래가면 현물가 말고 여기는 고정거래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HBM은 뭐 국내 업체는 마이크론은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근데 일단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니까. 삼성의 반격이 언제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아마 4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이고, 하반기 지나면서 기판 쪽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기판 관련돼서는 이제 플립칩 BJ죠.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대표 기업은 삼성전기, 대덕전자고, 요것도 검사해주는 회사 기억나세요? 수요일? 저 이제 화요일날 광복절에 올려드렸던 기가비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쪽 밸류 체인이다 라고.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삼성전기, 대덕전자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공부도 해봤으니까 한번 거기도 계속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가 어제 공시가 떴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306억 규모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계, 이게 아마 아마존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비밀 유지라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추측 건데 아마존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초도 양산 물량 공급 계약을 했고 추가 공급할 수도 있고요. 지상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전파 쏴주면 게이트웨이에서 받아다가 저기 집이나 건물 같은데 안테나, 위성 안테나로 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요 사업이 진출해서 아마 아마존 수주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퍼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설치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스타링크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쪽은 141곳이 있대요. 3개. 한 사이트에 10개에서 40개 설치한대요. 그러면은 최소한 10개면 1410개 설치하는 거죠, 스타링크. 그래서 해상용 안테나, 해상용 그 이제 저궤도 위성 뭐 안테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테나들을 원앱에 이제 이미 또 납품도 하고 있고, 원앱 서비스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면 저 유저 안테나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해상용 안테나하고 원앱에 이제 납품하는 유저 안테나, 여기에 게이트웨이까지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예, 요렇게 돼 있고요. 스타링크가 게이트웨이에 딱 설치한 곳이랍니다. 1419. 여기 최소 10개에서 40개 들어가니까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 김세련 연구원님이 LX 아웃시 썼는데, 저희 이제 신중호 센터장님이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게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베스트 서치 라이트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LX 아웃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 시리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베스트 서치라이트 종목 시리즈를 이제 발간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건 하나 대답하기 어려운 장이다. 노 리세션 이후, 랠리 이후, 미국 긴축 끝나면 중국 부동산, 2차 전지 광풍 이후 답변할 수 있냐? 참 어렵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그럼 결국 기업에 있다 해답은. 그래서 2020년에 저희 윤조 센터장님 계실 때 사과나무 시리즈로 한번 유명했죠 그때. 그때 기업들도 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또 후속편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과 생존을 거듭할 기업들을 이제 밝혀내서 알려드리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켜드리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또 많이 물론 이걸 믿으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요걸 통해서 또 아이디어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LX아웃시스가 나왔고 LX아웃시스 많이들 아시죠? 여기 이제 건자재, 자동차 부품도 소재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데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 B2C향으로 이쪽 수요가 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게 주가 최근에 빠진 게 2분기 너무 좋은 실적을 냈는데 3분기부터 이제 감익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피크아웃 때문에 그냥 폭락해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5만 원에서 LX아웃시스 내부자들이 또 삽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 정도는 바닥 아닐까 그 밑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현 시점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연중 고점이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거예요. 창호, 장식재, 표면 소재 요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마진이 높은 건 장식재라고 합니다. 장식재에는 뭐가 있냐면 단열재 아시죠? 예, 그래서 단열재가 이제 들어가 있고 요게 매출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열재 같은 경우 패널로 만드는데 작년에 원재료가 좀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원재료 비용이 좀 떨어져서 괜찮은 것 같고요. 주요 원재료 같은 경우 이제 PVC, 패널, 가소재, MMA 이런 건데 요 가격들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또 올라요. PVC 막. 그러니까 이제 LX아웃시스는 PVC가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좀 안정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이 일단 늘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적자 지속하던 자동차 쪽이 이게 흑자 났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용 원단, 경량화 소재 등을 제조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차량용 인테리어 쪽으로도 그 들어가는 소재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역시 PVC고 네.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방향성과 운임에 따라서는 마진 개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익 레벨 가정은 어려우니까 한 2분기 영업이익률 5% 수준으로 추정은 했다. 그 단열재 있잖아요. 이제 그 열을 차단해주는 단열재 화재 안전 기준 이제 강화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반 방염, 난연, 준불연, 불연 순으로 가는데 이제 불연, 준불연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은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강판과 강판 사이에 껴놓는 거거든요. 그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법적 기준이 없어가지고 스티로폴이나 우레탄 폼 같은 걸 많이 썼대요. 근데 이제 샌드위치 패널 시장 규모가 1.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 중에 70%가 준불연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반 유기단열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축법이 강화돼가지고 이제는 준불연 이상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LX아웃시스가 만드는 PF 단열재가 이제 준불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준불연은 700도에서 10분 동안 버티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보면은 대학교까지로 넓혀 갈 수밖에 없고요. 30층 이상 건물에 적용됐는데 이제는 6층 이상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무화되는 거예요. 그럼 LX아웃시스 입장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쪽 투자를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건자재 매출에선 10%고 장식재 중에 30% 중반 정도 되고 또 한 가지가 인조 대리석 아시죠? 요새 이제 집에도 막 대리석 같은 거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일단 1위입니다. 글로벌 인조 대리석 시장 점유율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그쪽이 한 5% 연평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LS아웃시스가 1위라는 건 아니고 미국이 1위고요. LS아웃시스는 여기 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연 대리석 쓰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주방이나 부엌 같은 주거용 공간 외에 호텔, 병원, 공원에도 공항에도 들어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쟁사 듀폰인데 이게 경쟁사가 올해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원재료도 MMA인데 떨어지고. 근데 미국 리쇼어링 수요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죠? 리쇼어링하고 인조 대리석은 별 상관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다만 차입금이 좀 높다. 요거는 좀 부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단순 평균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주요 건자재 업체들 PER이 14배, 매년 10배인데 평균 낸 거예요. 근데 확실히 싸요. LX는 하우시스가 굉장한 저평. 이게 PBR 보이세요? 너무 심하죠.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극단적 저밸류 맞습니다. 마진 좋아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 떨어지면서 건자재 마진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종류예요. 이게 요거예요. 준불연. 요게 PF. 요게 이제 거의 의무화 되는 거죠. 글라스홀은 이제 완전 무기물이고, 그다음 건축법 개정 때문에 이게 샌드위치 패널 여기에도 이제 이런 그 PF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니까 부동산 거래 냉각기 밸류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좀 매력 있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내부자 매수 들어온 건 보셨죠? 제가 보여드렸죠 그때. 자, 노바렉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베스트 요 서치라이트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로바렉스는 그 건강기능식품인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실적 좀 괜찮았고요. 목표 주가 올렸고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 19.7% 정도 급감은 했지만 해외가 늘어났어요. GNC라고 아시죠?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쪽에 물량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해외 쪽으로. 예, 그래서 작년 연간 이쪽 보낸 게 160억인데 2분기에만 170 정도가 들어갔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간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저거 그러면 일시적인 거 아니냐. 저게 계속 매출 늘어날 거냐. 예, 중국 쪽에 들어갈 텐데 중국 소비도 지금 안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계속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건기식 시장 내에서 GNC 위상이 올라가고 있대요. 예, 그렇게 본다면 노바렉스도 좋겠네. 최근에 노바렉스도 내부자 매수 들어왔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3년 6월에는 중국 회사 중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 GNC가 2등. 예, 전체 브랜드 중에.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 소비 둔화는 좀 우려가 좀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오히려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노바렉스는 정말 주가 많이 빠졌어요. 건기식 중에. 건기식을 만약에 고민하시면 노바렉스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 이번에 잘 나왔고요. 실제 GNC 쪽으로 매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주가도 싸고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 여기 GNC 공급 계약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매출이 점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주가는 저평가. 그리고 CS 베어링은 이번에 목표 주가 2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2억 정도 흑자 전환 일단 한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이게 CS 베어링이 요새 CS 윈드보다 좋은 게 왜냐면 어젠가 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S 윈드는 주요 매출자가 베스타스예요. 근데 베스타스 안 좋아요. 이번에 실적이. 근데 GE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GE 매출 비중이 90%예요. GE가 잘 되면 CS 베어링이 잘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 냈습니다. GE가. 해상, 육상 다 좋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베어링은 풍력 베어링은 미국에는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CS 베어링이 좋다는 얘기는요. 태용도 좋아요. 태용이 이제 저기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베어링에 그런 것도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은 되죠. 그래서 풍력 베어링은 또 미국에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그리고 CS 베어링은 굉장히 원가 절감해서 잘 만들어줍니다. 지멘스 가멘사가 기존에 다른 이제 거래선이 있는데 어쨌든 풍력 부품 문제 생겨가지고 손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CS 베어링 걸 쓸 수도 있죠 나중에. 그래서 이 베어링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가격도 중요하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지금 아마 한국 공장 거의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베트남 쪽에 아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GE가 굉장히 제작 난이도가 높은데 여기랑도 오래 협업을 해서 아무튼 미국의 풍력 시장이 커진다면 가장 수혜주는 사실 이제 CS 베어링이다 라고 보셔도 좋겠고, 올해는 너무 비싸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18배니까 비싼 건 아니죠. 내년 기준.
그래서 좀 조정 나올 땐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를 땐 하지 마세요. 조금 눌러줄 때. 그리고 이제 BNK의 이민희 연구원님은 PSK 목표 주가 24,000원이고 실적은 안 좋습니다. 예. 이번에 영업이익이 무려 95%.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황은 안 좋은데 매출을 인식해야 될 게요. 밀려버렸어요. 예. 하반기로. 그런 이제 이번에 반영 안 되니까 곤두박질 친 거죠. 거기다 하이닉스 마이크로 뭐 감사한다 그러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역으로 따지면 2분기가 바닥이고요. 이제 나쁠 건 없어요. 이제 하반기는 개선되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제 많은 투자들이 다 후공정만 보니까 그렇긴 한데 베베레치라고 기억나세요? 베베레치? 예. 요거 이 뭐라 그러죠? 웨이퍼 끝부분이 이렇게 좀 휘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약간 예. 이 교정해주는 그 장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율 개선에 도움 주는 걸로 제가 한번 또 뭐였죠? 예, 이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PSK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장비가 지금 D램만이 아니라 랜드, 비메모리까지 확대 적용 중에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드라이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고객 확보는 좀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게. 요건 조금 아쉽지만, 예.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및 투자 측수.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뭐 엄청 좋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건 전공정의 숙명인데, 분기 실적은 최악은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하반기에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제가 밸류 계산 해보니까, PBR 기준으로 1.35배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구간이 한 1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는 거의 다 왔죠 사실. 그래서 그 이하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 가격 면에선 좀 견뎌내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자 매수가 어제는 있었고요. 한화의 장두용 상무가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요새 하나 다시 주가 곤두박질 쳐버렸죠. 3만 원에서. 다시 그 가격 왔어요. 그래서 또 내부자 매수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세코닉스는 상속했더라고요. 여기 박원희 회장이 박은경 씨하고 또 한 분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분을 했으니까 보통 이게 상속 끝나면 주가에는 긍정적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상속을 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쪽에서는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나왔는 것인데 선진 시스템 ESS 공급 계약이 있었고 여기가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미국 쪽에 좀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ESS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요새 주가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 좀 우려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공급 계약을 맺었고 좋은 거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 요게 아마존으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요건 그냥 제가 작성한 겁니다. 추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 하여튼 매출 대비 12.79%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시인데 제가 사실은 오늘 3시 반에 저기 삼프로TV 오늘 좀 제가 오후에 3시 반에 좀 마감 시황하러 한번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3시인데 지금 좀 시황을 할게요. 마감 시 좀 죄송한데 조금 30분 일찍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내일은 원래 함께 배우기 안 하기로 했는데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 기업들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요 기업들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 멘트 달아가지고 설명해놨으니까 한 50분짜리 영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또 올라갈 거니까 시간 되시면 2분기 요런 기업들이 있고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도 꼭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꼭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좀 흔들렸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근데 거의 다 내려왔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2,500 이하면 좀 나쁘지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요런 기간 조정 있죠. 요렇게 생각해 주세요. 올해 한 5월달, 4월달에 한번 주가 급락하고 한 달 반 정도 조정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 달 기간 조정. 요런 식의 기간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 3주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인다 이거보다도 내가 평소에 좀 투자하려고 했던 기업들을 점진적으로 분할로 대응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근데 요즘에 좀 특이한 게 이런 리스크가 참 확대되는데 중국하고 미국 외국인은 주식을 삽니다. 좀 의외죠. 근데 좀 아쉬운 건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요.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외국인이 주식을 안 파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엄청 팔았을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게 좀 과거랑 달라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한번 보여드리면 페라이트, 요게 이제 그 전기차 모터죠. 예, 거기 들어가는 건데 오늘 또 이쪽이 급등했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그쪽에. 예. 그래서 그쪽이 세고요. 종합상사 뭐 마찬가지겠죠. STX.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은 좀 아쉽지만 DB랑 SK하이닉스가 좋았는데 확실히 HBM 모멘텀 같아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였는데 또 오후 되니까 빠집니다. 아침에 팍 올랐다가 중국 소비주도 참 쉽지 않아요.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쪽 좋았습니다. 한미가요 18% 대장주입니다. 가온칩스도 많이 올랐고요. 요거 아시죠? 그 반도체 그 뭐죠? 디자인하우스. 예, 기억나시죠? 디자인하우스 설명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파두는 이제 설계회사 팹리스 업체고 그리고 비료 회사들도 오랜만에 괜찮았네. 비료 근데 이건 KG 케미칼이 간 거라 뭐 그렇고 그 다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주는 방어주로 좋았고 리비안 관련된 기업들인데 아마 이게 이제 전기차가 모터 그쪽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가 좋으니까 뭐 반도체 장비 오늘 역시 뭐 인텍플러스 TFE도 이제 그거죠. 그 ISC랑 약간 경쟁하는 거 한번 우리 공부했죠. 함께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무조건 삼성이 ISC 이제 안 준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SK그룹에 넘어갔으니까 좀 TFE가 반사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하실 건 무조건 이건 추론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건 염두는 좀 해주시되. 근데 어쨌든 뭐 HBM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테스트 소켓도 다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HPSP 뭐 아무튼 제우스 이런 기업들 약간 반등해 줬고 화장품 회사들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후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예. 화장품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인디 브랜드들 위주로.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괜찮았네요. 예. 사실 그 제우스도 로봇인 거 아시죠? 원래 반도체 세정 장비인데 그 협동 로봇. 예. 공부해보니까 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제우스 공부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체들 방위산업이 강했다고 좀 보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부품주 일부 좀 강했고 아모텍이 오늘 또 급등했고 대덕전자 오랜만에 대덕도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그죠? 그래서 그때 실적 발표하고 그냥 팍 빠졌는데 요 구간 때는 뭐 비싸다고 할 수가 없죠. 이제 다 악재는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 좀 강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네이버가 드디어 공개합니다. 예,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리모델링 관련주 오늘 좀 강하네요. 예. 그리고 농업주 일부 강했고 근데 뭐 대부분 다 빠져 있고 초전도체는 계속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주도 요새는 좀 흔들리고 있고 여기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안 좋고 요새 엔터주들이 너무 안 좋아요. 엔터주들이 참 힘을 못 받더라고요. JYP도 그렇고 모멘텀 좀 부재죠. 예. 그 다음에 컨텐츠 웹툰 다 안 좋고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들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오르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이제 성장주들 역시나 영향받고 있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노베이션, LG엔솔 다 빠지고 있고 ESS 쪽도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요게 그 원익PN이나 파워로직스 들어있죠. 요건 이제 사실은 좀 초전도체로 보시면 되겠고 요 서진이 좀 빠져서 그래요. 서진이 한 5% 가까이 급락을 한 게 아마 오늘 ESS 쪽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오늘은 조금 약하네요. 네, 보니까 LNF가 6% 빠졌고, SKC도 요새 참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참고로 이동채 전 회장은 이제 확정됐더라고요.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일단 됐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게 이미 그때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예. 조선주들도 계속 좀 밀리고 있고, 근데 이번 또 조정 구간이 또 기회가 되겠죠. 예,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게임 회사들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진짜 답답하고 항암제 기업들도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예. 석유화학도 여전히 안 좋고 참 끝이 없네요. 끝이. 카메라 모듈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뭐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대부분 특히 하이비전도 실적은 괜찮았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애플 관련주들 있죠. 뭐 또 출하량이 줄어드니 뭐니 막 이런 얘기가 좀 뉴스상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건설기계도 좀 안 좋고요. 카지노, 중국 소비주도 좀 좋다가 말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다운됐다. 그래서 거의 많은 기업들이 오늘도 좀 부진함 1000개가 넘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좀 부진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부 페라이트 관련주들만 좀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고,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좀 버텨줬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그 합병 공시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청구가랑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좀 선전했고, 포스코인턴 급락했고요. 그리고 LNF 많이 빠졌고, 금양 급락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거의 독보적입니다. 오늘은 롯데케미칼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안 좋고요. JYP, LS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M 코에이도 좀 부진하고, LS 일렉트릭도 좀 부진한 편이고요. 농심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CS 윈드는 아직은 부진합니다. 요새 GS 리텔 괜찮죠. 슈퍼 사업 관련해가지고 개선되고 있고, 페노션 여전히 부진하고, 이수페타시스 HBM입니다. 그래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SL 좋았고요. 실적 좋았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네요. 네, 대덕전자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마디로 라면 기업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죠? 그 HBM 관련주 좋고, 뭐 요 정도? 예,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조금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대부분의 분위기는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황을 설명드렸어요. 그 이용찬 연구원이 의견에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바닥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복하는데 9월에 또 중국 리스크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 염두에 두시고, 이럴 때 뭐 지금은 또 2500 미치면 괜찮은 자리니까 뭘 좀 또 볼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가장 뭐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업종은 반도체랑 2차 전지니까 이쪽이 사실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가긴 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좀 시간 조정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직 좀 장 마감하려면 20분 남았는데 여기서 좀 먼저 좀 사정상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실적 그 정리한 거 자료 있으니까 한번 또 봐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너무 좀 급락장에서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예, 뭐 큰 파도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